unfold. (1997년 11월 20일) 밤 10시. 그날 서울 공기가 유독 차가웠다고 하죠. 네. 임창열 신임 경제부총리가 카메라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한민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 기초는 튼튼하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사실상 국가 부도를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당시 실제 기온보다 국민들이 느꼈을 그 사회적 한파라는 게 정말 상상 이상이었겠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순식간에 파산 직전까지 갔는지, 그리고 또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현상이 나타났는지 당신의 자료들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 자료들이 당시 상황을 경제, 사회, 그리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그 냉정한 진단부터 장롱 속 깊숙이 있던 금반지를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그 뜨거운 마음까지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지켰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그 본질에 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 비유가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1996년에 우리가 OECD, 이른바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네, 축제 분위기였죠.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다들 들떠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그 화려함 이면에서는 이미 심각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균열의 핵심이 바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었던 거죠. 고비용 저효율이요? 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빚으로 덩치를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나온 수치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느 정도였는데요? 당시 대기업 평균 부채 비율이 400%를 넘었고요. 네, 평균이 400%요? 네, 어떤 곳은 1000%가 넘는 상태에서도 계속 대출로 연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겉은 번쩍번쩍했는데 그 속은 완전히 꼴맛 터지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 꼴마 있던 상처가 처음으로 터져나온 사건이 바로 19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였군요.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른바 대마불사라는 믿음이 굳건했는데 그 신화가 떼진 충격이 엄청났겠습니다. 엄청났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보를 시작으로 산미, 진로, 그리고 기아자동차까지 정말 도미노처럼 쓰러졌어요. 특히 국민기업이라는 상징성이 있던 기아차의 위기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은 위험하다는 결정적인 신호로 져버린 거죠. 그런데 더 치명적이었던 건 외부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우리 관료들이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봤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1997년 여름에 태국에서 외환 위기가 시작돼서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데 우리는 펀다멘탈이 다르다. 이 말만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그 펀다멘탈이라는 게 사실은 허장이었던 거죠. 당시 청외채 중에 만기가 1년도 안 남은 단기 외채 비중이 무려 58%에 달했어요. 58%요? 네.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외환 보유고조차 상당 부분이 국내 은행 해외 지점에 묶여 있어서 정작 필요할 때 바로 꺼냈을 수도 없는 돈이었고요. 아니 그럼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는데도 환율 방어하겠다고 달러를 계속 쏟아 부었다는 거잖아요. 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그러다 결국 11월 중순에 가용 외환 보유고가 4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독자 생존이 불가능해진 거군요. 그렇죠. 1,500억 달러가 넘는 빚 앞에서 40억 달러는 그야말로 푼돈이었으니까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거네요.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97년 12월 3일 IMF와 구제금융협약에 서명하게 되는군요. 언론에서는 이날을 제2의 국치일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공식 서명식보다 더 굴욕적인 장면이 따로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정부 청사도 아니고 남산 힐튼 호텔에서 우리 관료들이 IMF 실무진하고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한테 사실상 결제를 받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그 장면이죠. 그리고 당시 미셸 캉데시 IMF 총재가 팔짱에 낀 채 이렇게 내려다보는 앞에서 우리 관료가 서명하는 사진 한 장. 아, 그 유명한 사진? 그 사진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마치 패전국의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 이미지가 당시의 국가적 무력감과 분노를 그대로 상징하게 된 겁니다. IMF가 내건 조건들은 그야말로 피해구조 조정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연 12%대 금리를 30%대까지 올리는 초고금리 정책이라니. 네, 아니 30% 이자를 내고 어떻게 기업이 버티죠? 훅전해동 기업도 망하겠는데요? 다 망했죠, 실제로. 여기에 정리해고제 법제화, 부실은행 폐쇄,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까지 이건 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뼈대를 통째로 드러내는 수술이었네요. 그 수술의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1998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8%로 곤두박질 쳤고요. 마이너스 5.8%? 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나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됐죠.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모든 곳이 무너져 내리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네, 정말 드라마 같았죠. 우리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그 역사적 기억을 소환한 움직임이었다. 이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네, 새마을분여회에서 시작된 작은 제안이 1998년 1월 KBS 특별 생방송을 계기로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폭발하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한 기부운동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물론 대가 없이 헌납한 분들도 많았지만 금시세에 맞춰서 나중에 원화로 돌려주는 보상형 수집 방식을 택해서 참여의 문턱을 크게 낮췄어요. 아, 그냥 기부만 받은 게 아니었군요. 네, 이런 현실적인 접근이 더 많은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낸 핵심 동력이 됐죠. 그렇군요. 그리고 자료에 담긴 당시 참여자들 사연을 보면 정말 마음이 뭉클해져요. 결혼 반지를 들고 나온 신혼부부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가 망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네. 평생 간직한 금비뇨를 내놓은 할머니가 나라빚 갚는 데 써달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건 단순히 금을 모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가 담긴 물건들이었죠. 맞아요. 그걸 내놓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김수환 추기경이 교황에게 받은 십자마를 내놓고 야구선수 이종범이 골든글러브를 내놓았을 때 그 울림은 정말 대단했죠. 아, 그렇게 모인 마음의 결과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시죠. 네. 최종적으로 약 351만 명이 참여했어요. 당시 인구의 7.6%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서너 집 건너 한 집은 참여한 셈입니다. 와, 그렇게 모인 금의 양이 무려 227톤. 당시 가치로 22억 달러에 달했고요. 잠시만요. 227톤이면 당시 한국은행 공식 보유량의 20배라고요? 네, 20배입니다. 국가가 가진 금보다 20배나 많은 양이 국민들 장롱 속에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게? 상상이 되는 수치입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서구 언론의 반응이 한마디로 충격이었던 겁니다. 아, BBC나 CNN 같은 곳에서 이 운동을 보도하면서 경이롭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bizarre, 즉 기이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기이하다. 왜죠?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정부의 실패를 국민이, 그것도 결혼 반지 같은 지극히 사적인 재산으로 메워준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죠. BBC는 이걸 국가적 자기희생이라고 표현했고 AP통신은 애국심에 의해 동원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22억 달러라는 액수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었던 거죠. 네, 핵심은 돈이 아니었어요. 국제금융계에 보낸 아주 강력한 신뢰의 신호였습니다. 신뢰의 신호요? 당시 국제투기자본들은 한국이 배째라하고 지불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장롱 속 금까지 꺼내서 빚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아, 이 나라는 어떻게든 빚을 갚을 나라구나 라는 믿음을 심어준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당시 사활이 걸려있던 단기 외채 만기 연장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런 효과가 있었군요. 하지만 이 운동의 빛나는 모습 뒤에 가려진 그림자도 자료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형성된 일종의 집단적 압박감. 네. 금을 내놓지 않으면 비애국자로 몰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분석인데 BBC가 수치심, 쉐임이라는 키워드를 쓴 게 바로 이 부분을 짚어낸 거군요. 네, 그런 사회적 압력이 분명히 존재했죠. 경제적으로도 냉정하게 따져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22억 달러는 당장 달러가 말라붙은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끈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네. 하지만 단기간에 200톤이 넘는 금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국제금값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헐값 매각 논란이 있었고요. 국부 유출 논란도 있네요. 그렇게 모은 227톤의 금 중에 정작 한국은행이 사들인 건 3에서 4톤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훗날 금값이 폭등한 걸 생각하면 정말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당장 달러로 확보하는 게 더 시급했다는 반론도 함께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요. 결국 순수한 애국심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맥락이 얽혀 있었던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헌신과 혹독한 구조조정 덕분에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2001년에 예정보다 3년이나 빨리 IMF 체제를 조기 졸업하죠. 네, 세계가 놀란 V자 반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정말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됐으며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양극화가 극심해졌죠. 여기서 역사가 정말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한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집단적 이타주의를 경험한 사회가 그 직후부터 가장 치열한 개인화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자료에서는 이 시점부터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뼈아픈 깨달음이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금까지 내놓아 살려준 회사가 나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는 그런 배신감을 겪은 거죠. 바로 그거죠. 결국 국가라는 공동체는 지켜냈지만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잃어버렸다는 분석이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금을 내놓았더니 그 결과로 돌아온 세상이 역설적으로 공동체가 해체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이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날 금모으기 운동은 기성세대에겐 뭉클한 애국의 추억으로, 젊은 세대에겐 국가가 잘못하고 국민이 수습한 사건으로 전혀 다르게 기억되기도 하죠. 네, 시각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당신이 이 자료들을 통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1997년 그 겨울의 경험이 우리에게 남긴 것. 국가를 살려냈다는 거대한 집단적 성공의 기억과 내 삶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개인적 상처의 기억. 성공의 기억과 상처의 기억. 어쩌면 이 두 가지 모순된 유산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엄청난 역동성과 또 깊은 불안감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동력은 아닐까요?